당신이 지훈이 애미야? 그 망할 노인네가 애를 침짝처럼 던져두고 도망간 지가 벌써 1년이야. 당장 밀린 양육비나 내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캄캄한 지하 단칸방. 3년 만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제가 마주한 건 쉰내 나는 밥그릇을 품에 안은 채 덜덜 떨고 있는 5살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낸 피땀 어린 월급과 친정엄마의 유산인 집까지 모조리 팔아치운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은 내연녀와 함께 이미 캐나다로 야반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캐나다로 도망쳤던 그들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오열하고 있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저는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연구하는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아 스위스 본사로 3년이나 떠나 있어야 했어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된 아들을 한국에 두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사실 제 결혼 생활은 그때도 이미 평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 뒤로는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도 없이 줄곧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로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이 곧 내 아들 돈이라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셨죠. 제 신용카드를 아예 손에 쥐고서는 동네방네 긁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집안의 생계가 오로지 제 두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스위스 파견 발령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떠나기 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매달 돈은 넉넉히 보낼 테니까 애 먹는 것만큼은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줘.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그깟 내 하나 못 키울까봐. 당신은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그 말을 믿었던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는 스위스에서 3년 내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돈을 붙였습니다. 제 월급의 8월을 시댁 생활비와 아들 양육비 명목으로 꼬박꼬박 송금했어요. 제가 외국 땅에서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 있는 아들만큼은 따뜻하게 지낼 거라 믿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외로운 3년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던 그날, 이제 5살이 된 아들을 안아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아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수 마당을 가꾸시던 그 집,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통째로 담긴 그 집으로요. 그런데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멍하니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엄마의 하얀 수국이 피던 마당도 삐걱이던 대문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사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 여기 있던 집은 어디 갔어요? 이 자리에 분명히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현장 소장이 서류판을 옆구리에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일대가 작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다 지정됐는데 보상 절차도 진작에 끝났고 원주민들 이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요? 그게 무슨...
현장 소장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돌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하니까 얼른 나가세요. 여긴 공사장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흙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확인하고 다시 걸어달라는 그 차가운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남편의 전화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던 부녀회장이 떠올랐어요. 수소문 끝에 겨우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부녀회장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자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게야? 부녀회장이 제 손을 잡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네 시어머니 말일세. 그 재개발 보상금을 수십억을 챙겨서는 글쎄 식구들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 벌써 한참 됐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민이요? 그럼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들도 같이 갔어요? 부녀회장이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어린 것을 안 데리고 갔다더구만. 어디다 맡겨놨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 하나를 제게 쥐어주었어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어요. 도착한 곳은 재개발구역과는 한참 떨어진 외곽의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비탈진 골목마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다 쓰러져가는 연립주택, 그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끝에 녹슨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이 부서질 듯 그 문을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안에 누구 없어요? 대답이 없자 저는 문고리를 비틀어 억지로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곰팡내가 확 끼쳐왔어요. 침침한 방 안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하나가 화투패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 곰팡이가 거뭇거뭇 핀 이불을 뒤집어 쓴 작은 형체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쪽으로 달려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몸뚱이가 쉰내나는 밥그릇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팔다리에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때국물이 새까맣게 엉겨 있었어요. 아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 두려움의 몸을 떨면서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화투패를 쥔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틀어쥐고 소리쳤어요. 애를 왜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도리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시애미가 한 달에 30만 원 던져주고 애 맡기고 간 거요. 그것도 돈 떼먹고 연락 끊긴 지가 1년이 넘었고 내가 생돈 들여 이만큼 걷어먹인 게 어디야?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분이 차올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아이를 한쪽에 눕혀놓고 할머니가 쌓아둔 짐짝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갔다는 보따리 속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 인감도장, 제 이름이 박힌 위조된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집을 팔아넘기고 보상금을 받아 챙긴 서류 뭉치까지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칼같이 짜놓은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따질 것도 없이 아이를 들쳐안고 그 지하방을 뛰쳐나왔어요. 고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이가 검사실로 들어가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대학 동기 중에 출입국 관리소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 출입국 기록 좀 조회해 줄 수 있어? 급해서 그래. 제 목소리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어요. 몇 시간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기록이 나오긴 했는데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네 남편 1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했어. 시어머니도 같이. 그런데 동행인지 한 명 더 있더라. 캐나다 국적 여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아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조금 전 검사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이가 처음으로 제 손가락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밤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다짐을 곱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아들을 병원에서 가장 좋은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아이 곁을 지킬 전문 간병인을 붙였고 병실 문 앞에는 사설 경호원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는 아이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정리할게.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갚아줄게.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서초동에 있는 큰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가 내민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안경을 고쳤었어요. 사문서 위조에 사기 횡령까지. 이 정도면 형사 고소만 해도 두 분 다 실형은 확실합니다. 바로 고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사고소는 잠깐 미뤄둘게요. 변호사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루신다고요? 이만한 증거를 쥐고 계신데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옥은 따뜻하잖아요.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건 너무 편한 벌 같아요. 감옥에 보내기 전에 길바닥에서 굶주리는 가난이 어떤 건지부터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집어넣어도 늦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다가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며칠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어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고 은행을 돌며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맞춰진 그림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3년간 보낸 월급 8화를 단 한 푼도 아이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전부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버린 것도 모자라 제 명의의 전원주택을 담보로 잡고 불법 대출까지 받아냈더군요. 재개발 보상금에 대출금까지 합치니 그렇게 빼돌린 돈이 무려 50억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50억. 제 인생과 제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대가가 그 종이 한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캐나다 현지의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사진과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밴쿠버에서도 가장 값비싼 동네의 대저택을 사들였더군요. 요트를 빌려 선상 파티를 즐기고 제 피 같은 돈으로 캐나다 내연녀의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영상 속 남편은 내연녀의 불룩한 배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 지금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겨줄게. 당신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최고지. 한국에 두고 온 그 핏덩이 생각은 싹 잊어버려. 사내 자식이 어디 가서든 알아서 크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영상을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핏덩이. 시어머니가 자기 친손자를 5살짜리 어린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제 아이가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쉰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2장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은 단칸방에서 찾아온 제 아이가 입고 있던 다해진 옷가지 사진, 다른 한쪽은 밴쿠버 저택에서 파티를 즐기는 그들의 사진. 두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재판이 몇 년씩 늘어지는 동안 그 사람들은 외국 땅에서 발 뻗고 잘 살겠죠.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일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스위스 본사에 있을 때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던 산업 스파이를 잡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작전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바로 알렉스 카터였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사설 정보 보안 업체를 이끄는 젊은 대표였죠. 당시 제 판단 하나로 알렉스의 회사가 큰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국에서 연락이 다 오고 무슨 일인지 목소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알렉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갚을 빚이 있다고 했던 말 아직 유효한가요? 알렉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당신이 이런 목소리로 전화할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단칸방에 버려졌던 일, 50억이 통째로 사라진 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밴쿠버에 있다는 사실까지요. 수화기 너머에서 알렉스의 숨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스위스 본사에 있는 최정예 요원들을 지금 당장 밴쿠버로 보낼게요. 당신이 그때 내 회사를 살렸으니까 이번엔 내가 당신을 위해 움직일 차례야. 고마워요. 대신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둬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적당히 벌 받는 걸로는 만족 못해요. 알아요. 끝까지 갑시다. 알렉스의 요원들은 정말 빨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보고가 들어왔어요. 요원들은 남편이 머무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손쉽게 뚫었고 두 사람의 계좌 흐름과 여권 정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나다 내연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연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남자를 등쳐먹고 다닌 전문 국제 사기꾼이었습니다. 남편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고 이미 저택과 요트의 명의를 슬그머니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놓은 상태였어요. 남은 비자금까지 손에 넣는 순간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돈을 들고 사라질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사기꾼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알렉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렉스, 좋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사람들을 경찰에 넘기지 말아요. 자금 세탁 혐의로 엮으면 한국에 와서도 변호사 끼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민국을 움직여서 비자만 조용히 취소시켜요. 경찰 호송도 수갑도 없이. 그냥 평범한 승객처럼 짐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들어요. 빈털터리로요. 환영은 한국에서 내가 직접 해줄 테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알렉스가 낮게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그대로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이가 링거를 꽂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수가 놓였어요. 알렉스에게 지시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병실과 로펌 사무실을 오가며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그러던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밴쿠버 현지 요원에게서 온 첫 보고였어요. 요원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이 차분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내연녀가 남편 명의의 비자금을 전부 현찰로 인출해 도주를 시도했고, 저희가 공항으로 향하던 차량을 덮쳐 현장에서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본인은 사기 혐의로 캐나다 경찰에 넘겨졌고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연녀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믿었던 여자가 돈만 들고 제일 먼저 발을 뺀 거였어요.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택에서 또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더군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을 때 캐나다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요원들이 미리 손을 써둔 기습 단속이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두 사람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투자 자격도 취업 자격도 모두 미달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장난이냐며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변호사 부를 거예요? 우리는 여기 떳떳하게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단계는 지났습니다. 두 분 명의로 된 재산은 현재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동행하셨던 분이 모든 자금을 인출해 자취를 감췄고 저택과 요트 명의도 전부 그분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우리 돈을 그년이 다 가져갔다고? 당장 그년 잡아와. 내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 아무리 악을 써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고 두 사람 손에 쥐어진 건 빈손 뿐이었어요. 알렉스의 공작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어요. 경찰의 공식적인 인계 절차도 없이 곧장 한국행 여객기의 좁은 이코노미석에 떠밀리듯 태워졌어요. 수십억을 주무르며 1등석만 타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짐짝처럼 비행기에 실린 거였어요. 저는 그 비행기의 도착 시간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용해둔 사설 경호팀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두 사람이 게이트로 나오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데려와요.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던 그 시각, 저는 공항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텅 빈 창고였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 매달린 작업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 문이 열렸어요. 경호원들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 두 사람이 떠밀려 넘어졌어요. 그 순간 제 신호에 맞춰 서치라이트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어요.
저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도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특유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년 좀 보소. 네가 사람을 납치를 해? 당장 경찰 안 불러? 이 못된 년이 시애미를 어디다 대고 가둬놓고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저는 그 악다구니를 끝까지 들어준 다음 경호원에게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이 사진 몇 장을 시어머니 발치에 뿌렸습니다. 곰팡이 핀 단감빵, 쉰밥 그릇을 끌어안고 웅크린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그 위로 또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밴쿠버에서 압류된 잔액이 텅 비어있는 계좌 내역서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어요. 잘 봐요. 두 사람이 외국 가서 샴페인 마시던 그때 5살짜리가 저 단칸방에서 쉰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종이 그게 두 사람한테 남은 전 재산이에요. 동전 한 입 없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시어머니도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가, 이 늙은이가 잘못했어. 손주 그거 내가 데려다 잘 키우마, 응? 우리가 한 식구 아니니? 한 식구. 조금 전까지 친손자를 피덩이라 부르며 비웃던 입에서 한 식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구차한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뺨을 구두발끝으로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평생을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 오늘은 그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발을 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따라붙었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에는 알렉스가 차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렉스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네요. 1차전은 완벽한 당신 승리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알죠? 그래서 다음 작업은 벌써 들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 명의로 된 신용은 전부 막아버렸어요. 카드도 통장도 휴대폰 개통도 안 될 거예요. 한국에서 빌려 쓴 빚도 다 끌어모았어요. 빚쟁이들이 두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발 뻗고 잘 곳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창고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더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운전석 옆 좌석에 놓인 아이의 사진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흘러갔어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손에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유산도 제가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도 내연녀의 사기로 캐나다 땅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으니까요.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아이의 치료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어요. VIP 병동에 간병인에 경호원까지 돈이 물새듯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둘이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도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무슨 수로 지켜내야 하나 머릿속이 캄캄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알렉스였어요. 한국에 머물고 있던 알렉스가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알렉스가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잠은 좀 자고 있어요? 잠이 오겠어요? 복수는 했는데 정작 우리 모자 앞날이 캄캄해서요. 이 아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렉스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얘기를 하러 왔어요. 당신 스위스에서 보여줬던 그 연구 실력이랑 위기를 뒤집는 판단력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병실에서 썩히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알렉스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안 컨설팅을 맡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메디코 글로벌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제약 기업이에요. 그 회사 회장이 아시아 시장을 통째로 맡아 끌고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머리가 차갑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요. 내가 당신을 그 자리 단독 후보로 추천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자리가 어떤 무게를 가진 자리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렉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지금 회사 하나 추스를 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추천도 안 했어요. 당신이니까 추천한 거예요. 면접만 한번 봐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저는 잠든 아이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며칠 뒤 저는 메디코 글로벌 스위스 본사와 화상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 경영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위스에서 해온 연구 성과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화면 속 경영진들은 별다른 표정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는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못 받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면 속 경영진 한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약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약이 환자 손에 닿기까지 거치는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나온 약 한 알이 환자에게 가는 동안 중간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업자들이 줄줄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작 가난한 환자는 약을 구경도 못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간 단계를 전부 걷어내겠습니다. 메디코어가 직접 아시아 각국의 유통망을 새로 깔고 공장에서 환자에게 곧장 약이 갈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약값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 절반의 가격으로 두 배의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 너머 경영진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운데 앉은 백발의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그 구조로 먹고 산 사람들인데요. 저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메디코어의 신약 프로젝트임을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가격에 아시아 시장에 먼저 풀겠습니다. 환자들이 우리 약으로 몰리면 중간 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발붙일 땅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회의실 화면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환자가 돈이 없어서 약을 포기하는 시장을 환자가 가장 먼저 약을 받는 시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시아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오코 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은 연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판을 다시 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요. 그날 저는 메디코어 글로벌 아시아 총괄 대표 자리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회장은 파격적인 연봉과 막대한 주식, 그리고 아시아 지부의 모든 권한을 제게 넘기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어 넣던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힘을 가장 먼저 아이를 위해 썼어요. 아들을 한국 최고의 프라이빗 병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펜트하우스 병실로 옮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의 면역 질환을 가장 잘 보는 의사들을 주치의로 불러 모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제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시각 제가 이끄는 메디코어 아시아 지부는 거대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과거 스위스에서 기초를 닦아둔 신약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프로젝트 M. 업계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신약이었고, 우리는 그 상용화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대표 취임식 날이 밝았어요.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이 쏟아지는 단상에 저는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한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워킹맘이 이제 아시아 의료 시장의 새 판을 짜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약이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환자의 것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시아의 의료 시장은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도시의 한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과 신용을 잃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노숙자 쉼터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 대형 전광판 앞을 지나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전광판에서는 제 취임 연설이 환하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해벌린 채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저게, 저게 어떻게 저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어떻게?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년이, 저 못된 년이 어떻게 저런 자리까지? 우리는 이 꼴인데, 우리는 길바닥에 앉았는데, 두 사람이 폐지를 줍고 일용직 현장에서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동안 저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알렉스가 마련해준 감시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자리의 차이가 그 작은 화면 안에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이제 겨우 한 계단을 올라섰을 뿐이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진두지휘한 신약 프로젝트 M이 마침내 세계 무대에 올랐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글로벌 임상시험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독점으로 출시되자마자 회사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숫자를 보고받던 날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어요. 이 약 한 알이 닿게 될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막대한 성공 덕분에 저는 업계 최고의 여성 경영자로 뽑혔습니다. 세계적인 시사 잡지의 아시아판 표지를 제 얼굴이 장식했어요. 표지에 박힌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한참 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핀 단칸방 문을 열어젖히던 그 여자가 1년 만에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수백억 대의 개인 자산을 갖게 됐고
서울 한복판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가슴을 벅차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진의 손길 아래 아이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았어요. 뼈만 앙상하던 팔다리에 살이 올랐고 핏기 없던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정원을 마음껏 뛰어다녔어요. 까르르 웃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공을 차던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봤어. 나 이제 저기 끝까지 뛰어도 하나도 힘 안 들어.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진짜 많이 컸네. 엄마가 매일매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고통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한 겹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한적한 리조트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알렉스도 자주 우리를 찾아왔어요. 아이는 알렉스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알렉스가 정원에서 아이와 공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소식 하나를 전했어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줄게요. 그 두 사람 근황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 남편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건설 현장을 전전했는데 얼마 전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다리를 다쳐서 이제 절뚝거리며 걷는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찜질방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사람들 손가락질에 욕설까지 들으면서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마음속에 동요는 일지 않았어요. 그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출근하던 메디코 본사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제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낡고 해진 점퍼 차림에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남편이 그대로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은 전 남편을 서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옛날 제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도 팔자라고 웃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입으로 우리 아들을 피덩이라 부르며 외국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란 말 당신 입에 담지 마요. 당신은 그 아이가 단칸방에서 신밥 먹고 있을 때 요트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요? 그건 내가 미쳤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쓰레기 치우듯이 조용히 끌어내세요. 요원들이 양쪽에서 전 남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제 쪽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잎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동전이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며 차갑게 울렸어요. 그거라도 주워가요. 당신한테는 그게 어울리니까. 전 남편은 끝내 동전 쪽으로는 손도 뻗지 못한 채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의 와인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 도시 어딘가에서 벌레처럼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짜릿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무렵 메디코 본사에서도 제 성과를 인정했어요. 회장은 저를 글로벌 부회장 자리에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시장 독점 권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제 앞에는 거침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설계한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의 방으로 건너갔어요. 곤히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이제 엄마가 다 막아줄게. 다시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삶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한국을 떠나 있었어요. 중요한 계약을 매듭 짓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참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에 상주하던 유모의 전화였습니다. 유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도련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호텔방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왜? 어제까지 멀쩡하게 정원에서 뛰어놀던 애예요. 정신 차리고 말해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점심 먹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피를... 사모님, 빨리 오셔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용기를 띄웠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을 때까지 그 몇 시간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작은 몸에 굵은 관과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아이의 가느다란 숨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까르르 웃으며 제품에 안기던 그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어두운 얼굴로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예전에 그 단칸방에서 1년 가까이 상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환경에 방치됐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아이 몸속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깨어나서 아이의 면역을 무너뜨리고 심장과 폐까지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돈을 얼마가 들어도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료로 해주세요. 주치의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의학 기술로는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아이의 무너진 면역을 다시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8시간,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 끔찍한 단칸방이 1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제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틈조차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알렉스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알렉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굳어 있었어요. 지금 정신없는 거 아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당신 신약이 성공한 걸 배합하던 경쟁사 있죠? 오리온 바이오. 그쪽이 메디코 기밀을 빼내려고 산업 스파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일이 더 더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더럽게라니 무슨 말이에요? 오리온 바이오가 고용한 전문 스파이가 병원 관계자를 거액으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의 진단서를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들고 노숙하던 전 남편을 푼돈에 섭외했어요. 그 사람은 가짜뉴스의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셈이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자기 친자식 일을 가지고
하지만 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전 남편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거짓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리온 바이오가 짜준 대본을 그대로 읊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그 여자가 만든 신약 때문이에요. 메디코 대표라는 사람이 제 친아들한테 검증도 안 된 약을 먹여서 이 지경으로 일을 만들었습니다. 불법으로 빼돌린 진단서가 기자들 앞에 뿌려졌어요. 메디코의 대표가 신약의 부작용으로 자기 친아들을 사경에 빠뜨렸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어요. 언론은 사실을 확인할 생각도 없이 저를 물어뜯었고, 주주들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압박을 퍼부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진실을 내놓으라는 기자들이 새까맣게 진을 쳤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저와 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아이의 맥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울려댔어요. 병실 밖에서는 제 회사와 제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적들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들었습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도 회사도 모두 잃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감정을 한 올도 남김없이 마음 깊은 곳에 눌러 담았어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주치의와 알렉스를 동시에 호출했어요. 두 사람이 병원 회의실로 급히 모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메디코 본사 연구실에 봉인해 둔 게 하나 있어요. 아직 임상 단계에 있는데 면역을 다시 살려내는 신약이에요. 그 약의 봉인 코드를 지금 풀겠어요. 주치의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말렸습니다. 대표님, 그건 아직 사람한테 정식으로 써본 적이 없는 약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대표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고요.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내 모든 걸 걸겠어요. 어차피 48시간 안에 손을 못 쓰면 우리 아이는 떠나요. 가만히 앉아서 아이를 보낼 바엔 끝까지 싸워보고 보낼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약을 한국으로 가져오세요. 위기 지시를 내린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임원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님, 임상도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대표님 친아들한테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회사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어요. 무너지는 건 제가 책임집니다. 제 직위도 제 재산도 전부 담보로 걸겠어요. 회사에는 손에 한 푼 안 가게 하겠습니다. 대신 누구도 제 결정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대표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회의실 화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반대를 관력으로 찍어 눌렀어요. 스위스 본사 연구실에 봉인되어 있던 미공개 신약. 에테르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실렸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아직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약을 사람에게 쓰려면 식약처의 특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몇 달이 걸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시간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렉스, 시간이 없어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우리 아이 못 살려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승인 권한을 쥔 관료들 중에 약점 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안에 특별 승인 떨어지게 만들 테니까 당신은 아이견만 지켜요. 그날 밤 에테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의료진 한가운데 서서 직접 투여 과정을 지켜봤어요. 가느다란 줄을 타고 약이 아이의 작은 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밤이 길었습니다. 기계가 그려내는 선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긴 밤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손 놓지 마. 그렇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기계의 경고음이 잦아들고 선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치의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역 수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던 게 멈췄어요.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쥔 채 그대로 고개를 떨궜어요. 뜨거운 것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안정권에 들어선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를 향해 칼을 들이댄 자들에게 그 칼을 그대로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알렉스가 모아둔 자료를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뿌렸습니다. 전 남편이 오리온 바이오의 브로커에게 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 병원 관계자가 진단서를 빼돌려 넘기는 CCTV 화면, 가짜뉴스의 민낯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거짓 눈물로 기자회견을 했던 전 남편의 얼굴이 이번에는 돈을 받아 챙기는 모습으로 모든 뉴스에 도배되었어요.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저를 물어뜯던 언론은 이번엔 오리온 바이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리온 바이오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낼 작정이었어요. 오리온 바이오의 주가는 상장 폐지 직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밀을 훔치고 가짜뉴스의 얼굴마담 노릇을 했던 전 남편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저는 전 남편이 경찰차에 실리는 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갑을 찬 전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을 부릅떴어요. 여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경찰차 앞에 선 채 차갑게 전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당신은 죽어가는 친아들 목숨을 팔았어요. 진단서를 넘기고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죠.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동전도 안 던져. 당신한테는 그것도 아까우니까. 전 남편은 더 아무 말도 못하고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제 아이를 단칸방에 가도 병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아직 멀쩡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름꾼 할머니와 시어머니를 아동학대와 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최고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몰아붙였어요. 두 사람은 단 한 명의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정에서의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고 두 사람은 구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노름꾼 할머니가 호송버스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스 계단을 오르다 저를 발견하고 악을 썼어요. 이년아, 네가 사람이냐? 시애미를 감옥에 쳐놓고 속이 시원하냐고? 이 천벌 받을 것. 저는 악다구니를 끝까지 들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벌이요? 천벌은 지금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단칸방에서 받은 벌에 비하면 그것도 한참 가벼운 거고요. 버스 문이 닫히고 호송버스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 아이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던 칼도 밖에서 조여오던 포위망도 모두 제 손으로 부숴버렸어요. 저는 법원 마당을 가로질러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면 건강을 되찾아가는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제 아이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5살에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쉰밥을 끌어안고 있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어느새 제 가슴께까지 자랐고 구김살 하나 없는 밝은 소년으로 컸어요. 지난 봄 아이는 명문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아이를 보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아이는 가끔씩 담당 변호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의 주인공들을 이제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노름꾼 할머니는 각자의 감방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손가락질하기 바빴고 좁은 감방 안에서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오리온 바이오가 무너진 뒤 아시아 의료 시장은 완전히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살려낸 신약 에테르를 정식으로 세상에 내놓았어요. 에테르는 그동안 손쓸 방법이 없던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가짜뉴스에 짓밟히던 제 이름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든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저는 메디코어 글로벌의 최고 자리에 확고하게 올라섰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차를 몰아 한 동네를 찾아갔어요. 친정엄마의 전원주택이 있던 이제는 황량한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그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의 땅을 통째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추억과 제 아이의 미래가 함께 숨쉴 수 있는 집이었어요. 집이 완성되던 날, 저는 넓은 정원에 하얀 수국을 가득 심었습니다. 생전에 친정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었어요. 마당 가득 수국이 피어나던 그 순간, 저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어린 시절의 집을 마침내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서재를 마련했어요. 아이가 마음껏 책을 읽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정원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를 쫓아 잔디밭을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정원 의자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스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요. 그동안 당신 얼굴에서 한 번도 못 봤던 표정이에요. 지금 그 표정.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옅게 웃었어요.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이 앉아있는 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저는 잔디밭에서 뛰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비로소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잔혹한 세상 속에서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앞에서도 시어머니의 폐악 앞에서도 저는 눈물 대신 차가운 이성을 택했습니다. 만약 그때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적들의 숨통을 끊어냈기에 제 아이가 이 햇살 아래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다시는 그 어떤 불행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단단히 쌓아 올렸어요. 이제 이 안에서 제 아이는 안전했습니다. 해가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강아지와 한참을 뛰놀던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제 품으로 폭 안겼어요. 엄마, 나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는 아이를 2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으로 스며들었어요.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자리가 그 온기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 멀리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를 끝까지 지켜낸 엄마로서, 저는 어떤 폭풍이 다시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수국이 가득 핀 정원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뿐인 아이마저 곰팡이 핀 단칸방에 버려졌을 때 그 엄마는 주저앉아 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눈물 대신 차가운 이성을 택했어요. 세상이 자신을 짓밟으려 할 때 그 엄마는 무너지는 대신 한 계단씩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배신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햇살이 비친다는 것을요. 수국이 가득 핀 정원에서 울려 퍼지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